안녕하십니까. 휴가를 간 동정민 여인선 앵커를 대신해 홍유라 앵커와 이번 주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윤수입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 이른바 경란이 확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의 견제 방식을 두고 일선 경찰과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를 언급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 내 특정 그룹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를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고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항명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 장관과 야당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사에 개입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관련 부처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경찰국 이 신설을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여권은 용인할 수 없는 집단 항명이라며 경찰을 직격했고 야권은 경찰 장악 시도라며 그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형기 기자, 여야가 경찰국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단연 쟁점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회의 주도자에 대한 대기 발령을 보복 인사라고 맞불랐습니다. 경찰서장 회의요,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본회의장 밖에서도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총경 집회를 왜 쿠데타에 비유한 건가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력의 동원 가능성 그리고 하나회처럼 특정 그룹이 주도한다는 두 가지 점을 들었는데요. 이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경찰 일각에서는 총 7번 이뤄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는데요. 이 장관은 검찰총장의 용인하에 모인 평검사 회의와 해산 명령을 어긴 총경 회의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일선 경찰들도 이 강대강 대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서 이번엔 전국 팀장 회의를 열자거나 파출소장도 집단 행동에 합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전국 팀장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올라온 건 어제 오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장이나 형사팀장 등 경감 경위급 경찰관으로 반발이 확산된 겁니다. 여기에 오늘은 민생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팀장 회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지구대장은 류근창 경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를 길들이기 위한 채찍을 아주 과감히 신속하게 휘두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선 비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께서 쿠데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경찰관들은 매우 비참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과도한 비약이고 너무 앞서 나간 말씀이세요. 일선 경찰관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도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역과 오송역, 대전역에서 시민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도 같은 경찰이니까 해줘야지.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용산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홍보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청 앞에선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징계 인사 조치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부당하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익명의 근조 화환이 30개 넘게 등장했고 경찰서와 지구대 앞엔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격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이 맞붙은 건데요. 법무부 인사검증단,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한 두 사람. 진검승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에 공직자 인사 검증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보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보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에 대법관 후보가 포함되는지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등 검찰 인사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3차례 불러 세웠고 두 사람은 15분 가까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한동훈 장관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공격수들의 공격. 한 장관은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공방 장면을 김유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은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반격에 나서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상기된 얼굴로 마스크를 잠시 벗거나 예상치 못한 역공에 긴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과잉 수사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방이 과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관례와 합의를 존중해서 회의 중에 박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은 시간이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짧은 질의와 당부로 한 장관과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잘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많이 비판해 주시면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로 불공정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절하는 탈북민을 강제로 밀어넘겼습니다. 이것이 위법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북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주장을 전두환 정권의 삼천교육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위헌받은 삼천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천교육대나 혹은 50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죠? 문명국가라면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각된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는 없는지, 또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고 권력이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호남에 이어 대구 경북을 공략하며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반대했던 안철수 의원목 최고위원 선임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전에 만남을 신청한 울릉도 당원들, 지역 청년들과 만난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경북 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곳 울릉도에 들어왔는데요. 울릉 군수와 만난 후 지역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전남 진도를 찾아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경북 포항의 한 치킨집에서 지지자 100여 명과 번개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광주를 시작으로 창원, 부산, 춘천, 전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 시 약속한 최고위원 2명 임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점과 과거 발언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백 속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처음 행사하는 겁니다. 당과 당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8일 최고위에서 전국위 소집권을 의결한 뒤 현재 당원상 9명인 최고위원 정수를 11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퇴로 공석인 최고위원 한석도 공모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총선 필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맞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에서 필패한다며 새로운 인물을 대표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당의 분열이 일어나면 총선을 이길 가능성이 훅 떨어지죠.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이 안방 대세론에 의존해 가게 되면 또 다른 패배로 향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명계의 총선 필패 주장에 이재명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의원이 후보로 나섰던 대통령 선거와 총괄 책임을 맡은 지방선거에서는 졌지만 당대표로서 치르는 총선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 의원 측은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계획인 반면 97그룹 주자들은 내일 호프 미팅을 갖고 막판 단일화 논의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얘기인가 본데요. 네, 지난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탓일까요? 의원들의 질문 태도가 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 여당이었을 때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나요?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렇게 여당일 때는 차분했는데 야당이 되니까 아무래도 오늘처럼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여당 의원들도 바뀌긴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여당 의원들은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은 월북자로 판단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발표했는데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세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야당일 때는 저렇게 화를 냈는데 여당이 되니 아무래도 질문에 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야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 콘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회의 중에 박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웃고 고함치는 의원석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번엔 식물로
칼로 공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요. 곧 20%대 지지율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이미 정치적 식물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직 임기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힘없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네, 민주당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딱 2달 만에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걱정 대통령의 시대입니다. 네, 식물 바닥뿐만 아니라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발언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탄핵 운운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쏟아진 난이 정말 많은데 저 어디입니까? 저기는 국회인데요. 오늘 국회가 잠시 식물원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국회로 가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인데요. 식물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화분들이 많죠. 각 부처나 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것들인데요. 새로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축하한다고 또 응원한다고 보낸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 소관 기관들이 이 의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축하난을 보낸 거네요. 네, 오늘 오전에 배달돼서 쭉 놓여 있는데요.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도 화분이 계속 도착하더라고요. 몇 개 정도 가지고 오셨어요, 사장님? 70개. 그리고 이제 전화위에서 1층에 부탁했다 이제 와서 찾아가는 거 하나씩. 네, 밥그릇 싸움에 이 상임위 구성이 늦어졌지만 축하는 빠르게 받는 것 같네요. 네, 지난 22일에는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경찰 관계자가 경찰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린다면서 보낸 문자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50여일 만에 가동된 국회, 이제라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임진강 군남댐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틀 전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장마 이후 이런 식으로 시신이 발견된 게 벌써 4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최북단 지역인 임진강 군남댐 하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오전 8시 25분쯤입니다. 야영객에 의해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으며 상의에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군남댐에서 남쪽으로 8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강물이 이곳으로 합류돼 함께 흐르는데요. 그제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달 초부터 상표 등이 붙어있지 않은 옷을 착용한 어린이와 영아 시신 3구를 포함해 임진강과 한강 하류 일대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성적 경제난의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치까지 내려지며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1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당시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쌀 1kg도 못 사고 그런 상황이고요. 식량 부족과 코로나19 약품 부족이라는 현재 사망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중국의 국경 봉쇄 해제를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밥상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돈 걱정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셨어요? 6시 되고. 아침 6시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걸 안 그러면 이래도 못 샀는데. 덥지 그래 우야노 그래. 살락하게 우야노.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됐습니다. 아직 12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 급식소 앞은 34도가 넘었습니다. 더워. 안 그래도 화장실 갔다 와도 덥다. 후지가 오고 이가 오고 다 가고. 마침내 점심 배식이 시작되고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나가오세요. 준비한 400인분 도시락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땡볕인데도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안에서 먹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안 되니까 여기서 먹어야지. 봉사단체가 하루 50만 원가량 지자체 지원을 받아 점심을 대접하고 있지만 요즘은 메뉴 정하기가 무섭습니다. 지원금은 그대로인데 식재료 값이 나날이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후원금은 70% 넘게 줄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십시일반 쌀값을 보태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물가까지 오르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압박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후원자들도 많이 떨어지고 또 다들 어려워져서 그런지 취약계층의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 급식소들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지방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버스터미널이 아예 없어지거나 노선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지방의 중소도시 터미널부터 없어지는 바람에 교통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북 김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시간표를 보면 군데군데 흰 종이로 가려놨습니다.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늘고 배차 횟수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정인 건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곳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진주와 안동 2개뿐. 코로나19 사태 전엔 10개가 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2회 다니다가 2021년 8회로 줄어요. 버스 회사에 그 배차를 넣어가지고 운행을 하면 좋은데 그분들도 이제 흔히 안 나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시외버스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운송 수입이 한 45%에서 50%가량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시외버스 배차는 2년 전에 비해 40%가량 줄었습니다. 불편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포항 여동생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차 타고 세곡까지 가가지고 동대구 여기 가서 포항까지. 운행을 줄이다 결국 문을 닫은 터미널도 있습니다. 석 달 전 폐업한 전북 남원의 고속버스 터미널. 출입문은 잠겨 있고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2km 떨어진 터미널에서 시외버스와 통합 운영하는데 운행편은 줄고 막차도 일찍 끊기면서 광주에서 남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막차가 7시 40분 잠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버스가 끊겼을 때는 이제 숙박버스 이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함도 크고 돈도 계속 배로 들죠. 직통편이 사라지면서 이웃 도시 터미널까지 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편을 이용하면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지. 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군산에서 막 걸어가면 내가 1시간은 가는데 또 여기 와가 기다리면 또 여기서 1시간에 되어가면 또 1시간, 2시간 보통 잡아요. 주민 불편을 알지만 시청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회사한테 이제 좀 재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밖에 운행을 재개한다는 거는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돼야지. 하지만 지방 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외버스는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시군끼리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그런 수요를 광역권으로 좀 몰아주고 광역권으로 가서 승해서 가게 하는 게 비용도 그렇고 실제 이용에서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한 노선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일부러 살짝 흠집이 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맛이나 품질엔 별 차이가 없겠지요. 고물가 시대가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첨가물 코너. 새 상품인데도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한 과일과 채소들이 눈에 띕니다. A급 상품보다 더 작거나 흠집이 있지만 맛은 거의 비슷한 상품을 농가와 연계해 싸게 파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난 참외인데요. 기본 참외는 한 개에 3,000원꼴인데 조금 흠집이 난 이 참외는 1,800원 정도로 4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에 눈길이 갑니다. 상처 난 것도 괜찮고 집에서 며칠 냉장고에다 넣지 않고 바로바로 먹는 거는 괜찮고 물가가 비싸가지고 주로 그런 거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주부가 봉급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싼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유통기한을 앞두거나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 구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즉석식품도 인기입니다. 마트뿐 아니라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에 마감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와 할인율을 확인해 정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앱을 통해 편의점 할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얇아지는 지갑 사정에 자구책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불패 신화로 통했던 서울의 강남, 용산, 이른바 대장아파트 가격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과 얼어붙은 매수 심리로 집값 하락 전망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민순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9,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지난해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최고가 대비 3억 원 넘게 떨어진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가가 강남권 새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이번 달 KB부동산 지수는 2년 2개월 만에 처음 0.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는 급매, 기존 가격보다 많이 20, 30% 혹은 뭐 10% 다운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고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 집값 하락세에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집 구매자들도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수 심리가 꺾이는 거에다가 경기마저 침체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면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 나온 500년 된 팽나무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주인공의 기지 덕분에 방치돼 있던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됐는데요.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천연기념물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나무. 경남 창원에 있는 500살 된 팽나무입니다. 드라마 속에선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지만 실제론 아닙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얘들이 이제 나무가 유명하니까 나무도 구경하고 가자. 오늘 우리 완전히 사거리 다 막혔거든요. 몇 백명 가야죠. 나무 높이 16m, 둘레는 680cm, 성인 5명이 달라붙어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나무는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렇게 양팔을 쭉 뻗어도 나무 둘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에 등재할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사전 답사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려면 역사, 학술, 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오래된 나무로서 역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역사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 고유의 그 생활이라든가 민속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느냐. 그게 당산나무이기 때문에 전국에 천연기념물이 된 오래된 나무는 모두 172그루가 있습니다. 그중 팽나무는 경북 예천과 전북 고창의 2그루뿐입니다. 공통점은 당산나무로서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창원의 이 나무 역시 당산나무입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거북이가 발견됐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사람까지 공격한다는 늑대 거북이였습니다. 생태 교란종인데 왜 아파트 연못에서 발견됐을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연못에 방생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물속엔 통발이 가득합니다. 최근 이 연못에서 늑대 거북 한 마리가 포획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붉은기 거북 한 쌍과 리버쿠터 한 마리 등도 잡혔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거북입니다.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5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청주시는 누군가 애완동물로 사육하던 개체를 무단 방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못 딱 그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르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래요, 다. 늑대 거북은 북중미 지역이 원산지로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 자라면 최대 50cm에 달하고 포식성이 강한 데다 강한 공격성을 띠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크게 자라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죠, 아무래도. 순간 달립니다. 환경부는 급기야 이달 초 늑대 거북 등 2종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내 생태계 교란 생물종은 모두 36종에 달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학술 연구나 교육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하거나 사육,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이게 신축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찰서예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장애인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지하철을 막은 전장현. 엘리베이터 없는 경찰서는 불법이라며 경찰 조사도 거부합니다. 반면 경찰은 노후 건물이라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알아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서 6곳 중 해화, 용산, 종로, 중부 4곳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현관 말고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장현 주장대로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법대로라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6층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화서와 용산서는 4층인 반면 종로서는 6층, 중부서는 7층입니다. 법적으로는 종로서와 중부서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관없다는 경찰 설명은 어떨까요? 법의 부칙을 보면요. 이 법이 시행된 1998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2005년까지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된 것이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4개 경찰서는 1980년 전후로 지어졌고 지금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장현 측은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다시 오겠다며 오늘까지 3차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서로 관련 사건을 모두 보내 함께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미봉책이다 보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후 6시 현재 8만 3천 명이 넘는 새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확산 속도가 무서운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요. 이들을 가리켜 네버 코비드족이라 부르는데요. 언제 감염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감염자의 97%가 코로나에 처음 감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평일 한낮이지만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 33도까지 올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 속에 그동안 감염되지 않았던 네버 코비드족의 불안감이 더 큽니다. 저도 특별히는 모르겠는 게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도 다 걸리셨고 저희 가족 4명인데 1명은 걸렸었거든요. 사실 불안하긴 해요. 7월 첫째 주 확진자 12만 2천여 명 가운데 97%가 코로나에 처음 감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뭐 페스티벌이나 공연이나 콘서트를 요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 그런 거 있어도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유행하는 BA.5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여서 오미크론 자연 면역이 있는 사람보다는 안 걸렸던 사람 위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걱정인 건 위중증 환자도 2배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의 접촉 면회를 석 달 만에 다시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와야지. 근데 이제 막 손도 못 잡네. 우리 엄마.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4번째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입국한 외국인 감염자의 지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개량 백신의 도입 일정과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어젯밤 분화했습니다. 이 분화구에서 튕겨져 나온 돌덩이가 2.5km 밖까지 날아갈 정도였는데요. 이 화산 부산에서 남쪽으로 400km 거리로 비교적 가깝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부산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정상에서 폭발과 함께 분화가 일어난 건 어젯밤 8시 5분쯤. 분화구에서 튕겨나온 돌덩이가 2.5km를 날아갈 만한 폭발력이었습니다. 風下側では火山灰だけではなく小さな噴石が遠方まで風に流されて降るため注意してください。 즉각 피난 지시에 해당하는 최고 단계 분화 경보가 내려졌고 마을 주민 51명이 피신했습니다. 暗くて何も見えませんでしたし、だから怖かったです。無事船が動いてよかったですけど。 사쿠라지마는 전 세계 화산 75%가 모여 있어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 크게 분화해 58명이 숨진 적도 있습니다. 마그마 덩어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2015년엔 1000번 넘는 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経験が非常に多い山なんですね。大きな地震と結びつく可能性はないわ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 다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偏西風が流れていますので、韓国に影響はないと思います。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 현지 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분화로 인한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어 계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럽의 항숙 영국과 프랑스가 휴갓기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이 프랑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데요. 즐거워야 할 휴갓길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 차량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여름방학이 본격 시작되면서 영국 도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를 거쳐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한국 입국심사대 앞에 몰린 겁니다. 1시간 동안 고작 트럭 3대 길이만큼 움직였다. 최소 6시간 이상 걸린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The other side is usually pretty quick. 브렉시트 이전에는 여권 사진과 얼굴만 대조하면 끝나던 입출국 심사가
2020년 1월 브렉시트 이후 여권 심사와 함께 입출국 데이터 입력 등이 추가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Brexit. I don't know. It's just messed everything up. 특히 올해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국가 간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브렉시트 이후의 변화를 직격으로 맞게 된 겁니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를 탓했습니다. Well, the fact is that the French authorities have not put enough people on the border. 반면 프랑스 측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자초한 탓이라고 떠넘깁니다. 뒤늦게나마 프랑스 측은 검문 직원을 추가 배치했고 영국 교통부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중국에선 아슬아슬 공중다리를 건너려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하루 새 2곳에서 발생했고요. 러시아에선 사흘간 쏟아진 물폭탄에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太危险了！抓住，小伙子，坚持住，坚持住！ 지난 22일 중국 후베이성의 한 관광지에서 공중다리를 건너던 10살 남자아이가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디며 다리 사이로 빠진 이 어린이는 안전줄에만 매달려 있다가 구조를 받는 도중 입고 있던 티셔츠가 벗겨지며 아래 숲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텐진시 근처 공중다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自己怎么不？他这俩胳膊没往上一拖，不是他，你看他自己他都不会动了。 구조대가 와서 남성을 끌어올리지만 이윽고 힘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발을 헛디뎌 다리에서 떨어진 남성은 밧줄이 목에 감기며 의식을 잃고 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거센 물살에 휘말린 차들이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던 택시 손님은 물살에 떠내려가기 직전 차에서 빠져나옵니다. 러시아 소치에선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80mm가량의 폭우에 강물까지 범람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기차역은 물론 변전소까지 침수되며 일부 지역은 정전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양궁 여자대표팀이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개인전 금은동을 휩쓸었습니다. 올림픽 3관왕 안산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화살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1번 주자 안산이 10점을 꽂습니다. 뒤이어 이가연, 강채영도 모두 10점에 명중합니다. 기세에 눌린 영국은 1세트부터 7점을 쏘며 무너집니다. 결승을 마무리 짓는 3세트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3개의 화살을 모두 10점에 꽂아넣었습니다. 여자대표팀은 결승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을 따냈습니다. 개인전도 우리 대표팀의 동무대였습니다. 결승에선 안산과 이가영이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가 먼저 한 세트씩 가져간 상황에서 결국 경험 많은 안산이 3, 4세트를 따내며 우승했습니다. 3, 4위전에서는 강채영이 이겨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금은동을 모두 따낸 겁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 올 시즌 월드컵에서 모든 메달을 다 따낸 건 이번 대회가 처음입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은 딱 1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한국 선수와 겨루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1년 전에 도쿄올림픽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달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참 뜻깊습니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이 단체전과 개인전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볕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본격 더위 시작인데요. 조금만 야외에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일 중복을 맞아 건강식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최고 3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강릉은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전은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전북 내륙에는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은 33도를 웃돌며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까지 무려 53일이나 걸렸는데 1인당 1,285만 원, 월급은 챙겨갔습니다. 오늘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보낸 축하난이 국회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축하난을 보낸 게 정말 축하한다는 건지 아니면 잘 좀 봐달라는 속뜻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생 외면한 채 지각 개원한 국회. 과연 축하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의원 밥값할 시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